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5년 3월 일본을 뒤흔든 36시간의 기록입니다. 한국 반도체 필요 없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연간 47조 엔 거래를 끊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36시간 후 일본 전역의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 대기업 공급망 총괄 부사장의 생생한 증언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기자회견장 맨 뒷줄에 서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2일 오후 2시 도쿄 가스미가세키 정부청사 대회의실이었죠. 일본 경제산업성 이시하라 차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로 일본 정부는 한국산 반도체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연간 47조 엔 규모의 거래를 중단하고 대만과 미국으로 공급선을 전환할 것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박수까지 쳤죠. 저는 그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본 최대 전자기업 중 하나인 니혼테크의 공급망 총괄 부사장 마치다입니다. 35년간 이 업계에 있었고 지난 15년은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만 관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 발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제 손에 들린 자료에는 정확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쓰는 이미지 센서의 68%가 한국 삼성에서 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은 73%가 LG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는 92%가 SK 하이닉스죠. 더 심각한 건 재고였습니다. 우리는 저스트인타임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창고에 쌓아두는 재고는 최소화하고 필요한 만큼만 실시간으로 받아 쓰는 방식이죠. 그게 효율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곧 이겁니다. 공급이 끊기면 재고는 32시간이면 바닥난다는 뜻입니다. 32시간요? 하루 반도 안 됩니다. 저는 회견이 끝나자마자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됐고 저는 브리핑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금 발표대로 한국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 주력 공장 5곳이 36시간 내 멈춥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만이나 미국에서 대체할 수 있지 않나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만 TSMC는 이미 애플과 엔비디아 물량으로 풀가동입니다. 우리 주문 받으려면 최소 6개월 대기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은요,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특히 고대 역폭 메모리는 한국이 3년 앞서 있습니다. 당장 바꿀 수 없어요. 그때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뭔가 준비를 해뒀겠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비 같은 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파트너사 김상무였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이죠. 저는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김상무, 지금 상황 알고 계시죠? 우리 내일 물량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상무가 말했습니다. 마치다상, 죄송합니다. 지금 본사 지시로 일본 향출하는 전면 보류 상태입니다. 보류라니 그게 무슨 품질 재검증 절차에 들어갑니다. 기간은 미정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김상무, 우리 15년 동안 같이 일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마치다 상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시내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36시간 후 이 불빛 중 상당수가 꺼질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회사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벽면 가득 펼쳐진 모니터에는 전국 공장 현황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죠. 요코하마 제1공장 재고 잔량 18시간, 오사카 제3공장 재고 잔량 22시간, 나고야 스마트폰 라인 재고 잔량 14시간. 숫자가 시시각각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긴급 연락입니다. 비서가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경제산업성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마치다 부사장님, 오전 10시에 업계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직접 주재하십니다. 저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가스미가세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다른 기업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요타 구매 담당, 소니 생산 본부장, 파나소닉 부사장까지 일본 제조업의 핵심 인물들이었죠.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시하라 차관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품질 재검증을 이유로 출하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만과 미국 기업들과 긴급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일주일 내로 대체 공급선을 확보할 것입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관님,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늦습니다. 우리 공장들은 36시간이면 멈춥니다. 이시하라 차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다 부사장, 그건 과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니혼테크만 해도 한국산 부품 의존도가 평균 71%입니다. 재고는 32시간 분량입니다. 도요타는 어떻습니까? 제가 도요타 담당자를 봤습니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전기차 배터리 관리 칩의 89%가 한국산입니다. 재고는 28시간입니다. 소니 본부장도 말했습니다. 카메라 이미지 센서 74%, 재고 30시간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시하라 차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굴복할 순 없습니다. 한국은 가격이 싸서 쓴 것뿐입니다. 기술력은 대만과 미국이 더 앞서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급선을 다각화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장을 모릅니다. 숫자를 모릅니다. 차관님, 대만 TSMC는 지금 풀가동입니다. 우리 주문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 걸립니다. 마이크론은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특히 HBM은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6개월이요? 이시하라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6개월 동안 수출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도 망합니다. 그들은 중국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안 팔면 중국한테 팝니다. 중국은 당장이라도 사갈 겁니다. 우리만 손해입니다. 이시하라는 듣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한국은 곧 무릎 꿇을 겁니다. 우리가 47조 엔 시장인데 그들이 버티겠습니까?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도요타 담당자와 마주쳤습니다. 마치다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악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은 현실을 모릅니다. 저 사람 경력 보셨습니까? 평생 관료만 했습니다. 공장 한 번 안 가본 사람이에요. 우린 어떡합니까? 각자 살 길을 찾아야죠. 저는 회사로 돌아와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지금부터 가능한 모든 대체 공급선을 찾으십시오. 대만, 미국, 유럽 어디든 좋습니다. 하지만 답은 뻔했습니다. 오후 3시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TSMC 대기기간 7개월, 마이크론 기술 사양 미달로 불가, 삼성 오스틴 공장 풀가동으로 신규 주문 불가. 유럽 기업들은요? 가격이 한국보다 40% 비쌉니다. 그리고 납기가 3개월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재고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공동 성명 발표.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변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당사는 품질 최우선 원칙에 따라 일본향 제품 전량에 대해 재검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검증 완료 시까지 신규 출하는 보류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그날 밤 11시 첫 경보가 울렸습니다. 요코하마 제1공장이었습니다. 부사장님, 라인 11번이 부품 부족으로 정지했습니다. 담당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정보다 4시간 빨리 멈췄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요코하마까지 45분 거리였죠. 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라인 11번뿐 아니라 8번, 9번도 연쇄적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미지 센서가 떨어졌습니다. 삼성 물량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가 빈 부품함을 보여줬습니다. 재고 관리 시스템이 잘못 계산한 겁니까? 아닙니다. 어제 긴급 주문한 물량이 취소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국 측이 정말로 공급을 끊은 겁니다. 대체 부품은요?
대만 물량을 긴급 요청했는데 최소 일주일 걸린답니다. 일주일이면 저는 계산했습니다. 이 라인이 하루 멈추면 손실액이 3억 엔입니다. 일주일이면 21억 엔입니다. 다른 라인은요? 1번부터 6번까지는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면 순차적으로 멈출 겁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새벽 4시 사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요코하마 공장 30% 가동 중단. 예상 손실일 3억 엔. 오사카, 나고야 공장도 12시간 내 동일 상황 예상.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정부에 긴급 지원 요청하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부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부품을 만들어줄 수도 없고 한국을 설득할 수도 없는데요. 다음 날 오전 10시 예상대로 오사카 공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라인 3개 정지했습니다. 오후 2시 나고야 공장도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상황판을 보며 계산했습니다. 3개 공장 합쳐서 시간당 손실이 1억 2천만 엔입니다. 하루면 28억 엔입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니케이 지수 보셨습니까?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니케이 평균 주가가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대비 원전 3% 하락이었죠. 뉴스 자막이 떴습니다. 도요타, 파나소닉, 소니 등 제조업 주가 폭락. 한국 반도체 공급 중단 우려 확산. 증권가 애널리스트가 나와 말했습니다. 일본 제조업체들의 한국 부품 의존도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공급 차질이 일주일 이상 가면 생산 차질은 물론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마치다 부사장님, 니혼테크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얼마나 갑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악입니다. 주력 공장 3곳이 이미 부분 가동 중단입니다. 복구 전망은요?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언제 풀지 알 수 없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보니 또 다른 뉴스가 떴습니다. 중국, 한국산 반도체 긴급 수입 확대. 일본 물량 대체 가능성 시사.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시하라 차관이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한국은 곧 무릎 꿇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일본 물량을 중국에 팔고 있었습니다. 손해보는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죠. 저녁 6시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치다 부사장, 정확히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현재 속도라면 3일 후 전체 공장의 60%가 멈춥니다. 일주일 후엔요? 거의 전면 중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대체 공급선 확보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린 어떡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서울로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사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부 라인은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15년 동안 한국 파트너들과 일했습니다. 개인적 관계로라도 돌파구를 찾아보겠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당장 가십시오. 저는 회의실을 나와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잤습니다. 아니, 잔 게 아니라 뒤척였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이 언제까지 켜져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하네다 공항에 있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는 9시 출발이었죠. 탑승 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 온 메시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나고야 공장 추가 라인 정지. 파나소닉, 도요타도 같은 상황. 니케이 지수 개장 전 선물 4.1% 급락. 저는 한숨을 쉬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시간 30분 비행 동안 저는 말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파트너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건 개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는 정오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삼성 본사가 있는 곳이죠. 미리 약속을 잡아뒀습니다. 김상무와 점심 약속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김상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마치다상, 어서 오십시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한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상무 15년 동안 같이 일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 아시죠? 우리 공장들이 멈추고 있습니다. 김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저희도 곤란합니다. 그럼 도와주십시오.
공급만 재개해주면 됩니다. 마치다상. 김상무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본부장님입니까? 사장님입니까? 본사 최고 경영진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는 실수였습니다. 차관 개인의 오판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다상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 앞에서 한국 기술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싸구려 취급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시하라 차관의 말이 떠올랐죠. 한국은 가격이 싸서 쓴 것뿐이다. 김상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10년 넘게 연구했습니다. HBM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점유율 92%입니다. 그걸 싸구려라고 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 문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치다 상이 사과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결은 마치다 상선에서 안 됩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다음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SK하이닉스 본사였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 방침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 협의가 끝나기 전엔 불가능합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명동의 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죠. 방에 들어가 넥타이를 풀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장이었습니다. 마치다 부사장,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개인 라인으론 불가능합니다. 정부 대 정부로 가야 합니다.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돌아오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뭘 할 겁니까? 한국 정부 라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예전에 한일경제협력 포럼에서 만난 한국산업부 국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국장님, 니혼테크 마치다입니다. 급히 뵙고 싶습니다. 답장은 30분 후에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광화문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뉴스를 켰습니다. 일본 방송들이 난리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보복, 일본 제조업 마비 위기, 니케이 지수 이틀째 폭락, 외국인 투자자 이탈, 엔화 가치 5년 만에 최저.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긴급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한국 측은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껐습니다. 이시하라 차관이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곧 무릎 꿇을 것이다. 하지만 무릎 꿇는 건 우리였습니다. 새벽 4시, 저는 회사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전국 주요 공장 가동률 40% 하락, 협력업체 3곳 조업 중단, 예상 주간 손실 4사 20억엔.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컸으니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1973년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도쿄의 작은 전자부품 회사에 다니셨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타로야, 한국을 얕보지 마라. 네? 한국이요? 그래. 지금은 가난하지만 저들은 빠르다. 배고픔을 아는 사람들은 무섭단다. 저는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30분, 저는 광화문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죠. 10시 정각, 이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마치다 부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 국장님, 급히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상황은 대충 짐작합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이 국장님, 지금 일본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니혼테크만 해도 일주일 손실이 400억 엔을 넘었습니다. 토요타, 파나소닉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와주십시오. 공급만 재개되면. 마치다 부사장님, 이 국장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이건 산업부 국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청와대까지 올라간 문제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본 정부가 움직여야 합니다. 정부요? 네, 이시하라 차관이 공개 석상에서 한국 기술을 폄하했습니다.
그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시아라가 사과할 리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자존심이 세거든요.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은 정말 끝까지 갈 겁니까? 이 국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치다 부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손해입니다. 일본은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중국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에게 굴복하면 중국도 같은 방식으로 압박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국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일본 없이도 우리 반도체는 팔립니다. 중국이 전량 흡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광화문 사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바다 건너 일본에선 공장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장이었습니다. 마치다 부사장,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요타가 전기차 생산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관리 칩이 떨어져서 라인을 못 돌린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파나소닉도 텔레비전 생산 중단했습니다. 소니는 카메라 신제품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니케이가 7.2% 폭락했습니다. 엔화는 달러당 152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부에서 연락 왔습니까? 네,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한답니다. 이시아라 차관도 참석합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대책회의라니요. 제가 내일 귀국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일본 뉴스들이 난리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쇼크, 일본 제조업 총체적 위기. 한 경제평론가가 나와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오판입니다. 한국 반도체 의존도를 완전히 잘못 평가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대체제가 없다는 겁니다. 대만도 미국도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전문가가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 시장으로 물량을 돌렸습니다. 중국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상황에서 한국 물량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일본만 손해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거리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도 조업 단축 들어갔습니다. 월급이 걱정됩니다. 정부가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습니까?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한국 뉴스도 보고 싶었습니다. KBS 뉴스였습니다. 일본 제조업 마비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 중국 수출 급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세. 앵커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다시 확인시켜준 계기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얕보지 마라. 저들은 빠르다. 아버지는 5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상무였습니다. 마치다상,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직접 이시아라를 찾아가겠다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라도 설득하겠다고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곧장 가스미가 세키로 향했습니다. 경제산업성 청사였죠. 이시아라 차관을 만나야 했습니다.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치다 부사장입니다. 차관님과 긴급히 면담하고 싶습니다. 차관님 일정이 빡빡합니다. 5분이면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30분을 기다린 끝에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차관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시아라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다 부사장, 무슨 일입니까?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차관님, 지금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니케이가 일주일 만에 15% 떨어졌습니다. 주요 제조업체들이 연쇄 생산 중단입니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시아라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어쩌라는 겁니까? 한국에 사과하십시오.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럼 한국도 공급을 재개할 겁니다. 이시아라가 비웃었습니다. 제가 왜 사과를 합니까? 저는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실제로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잡은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차관님, 지금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존심 챙길 때가 아닙니다. 자존심이요? 이시아라가 책상을 쳤습니다. 마치다 부사장, 제가 여기 앉은 게 자존심 때문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일본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겁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 휘둘리는 건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라니 그게 지금 할 말입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 없이 못 돌아갑니다. 일시적입니다. 이시아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만과 미국이 곧 공급을 시작할 겁니다. 한 달만 버티면 됩니다. 한 달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달이면 일본 제조업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습니다. 주요 공장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시아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정리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차관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한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주십시오. 협상은 없습니다. 이시아라가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가보십시오. 저는 차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상황실은 여전히 붉은 경고등으로 가득했죠. 부사장님, 오사카 제2공장이 완전 가동 중단했습니다. 나고야도 내일이면 전면 중단입니다. 담당자들이 보고했습니다. 협력업체 스불꽃이 파산 신청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야경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계속 떴습니다. 실업률 급등, 정부 대책 요구 목소리 커져. 야당 이시아라 차관 문책 촉구. 일본 제조업 붕괴, 누구 책임인가? 그때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치다 부사장, 차관을 만났습니까? 네, 만났습니다. 결과는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 됩니다. 차관은 협상할 의사가 없습니다. 사장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떡합니까? 사장님, 저는 결심을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서울로 가겠습니다. 또요? 이미 거절당했지 않습니까? 이번엔 다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정부가 안 움직이면 기업이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니혼테크 이름으로 한국에 공식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파트너십 강화를 제안하겠습니다. 그게 먹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사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좋습니다. 정원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회사 이름으로 공개 사과문도 내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사과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니혼테크는 한국 파트너 기업들의 기술력과 품질을 존중합니다. 지난 발언들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양국 기업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문장을 쓰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35년 기업인 생활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다가 회사가 망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새벽 2시 저는 사과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였습니다.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 소파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타로야, 잘하고 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릎 꿇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오만한 채로 망하는 게 부끄러운 거란다. 다음 날 오전 11시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삼성 본사 대회 의실이었습니다. 김상무뿐 아니라 삼성, SK, LG세 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니혼테크는 지난 일본 정부 발표로 인해 한국 기업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공식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한국 반도체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며 향후 더욱 긴밀한 협력을 원합니다. 삼성 전무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마치다 부사장님, 이건 니혼테크의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은 아니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SK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마치다 부사장님의 진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정부 차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업 간 합의만으론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니혼테크뿐 아니라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LG 상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손해입니다. 일본은 중요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원칙의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가 공개 석상에서 우리 기술을 폄하했습니다. 그 발언이 정정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반복됩니다. 삼성 전무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마치다 부사장님,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첫째, 일본 정부 책임자의 공식 공개 사과입니다. 이시하라 차관이 기자회견에서 허위 발언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시하라가 그럴 리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둘째,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 및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검증 체계를 만듭니다. 일방적 발표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건 합리적이었습니다. 셋째, 재발 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양국이 서명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삼성 전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 3가지가 충족되면 즉시 공급을 재개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시하라 차관의 공개 사과가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SK 부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사과해야 합니다. 개인 면담이나 서면 사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는 걸요. 이시하라의 정치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72시간입니다. 삼성 전무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3일 후 오후 3시까지 답을 주십시오. 그때까지 공개 사과가 없으면 공급 재개는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상무가 저를 배웅했습니다. 마치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시하라 차관이 사과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럼 어떡하십니까? 그래도 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일본 총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치다입니다. 총리 비서실장님과 긴급히 통화하고 싶습니다. 무슨 용건입니까? 국가 경제 위기 관련입니다. 30분 후 비서실장과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협상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한국 측이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핵심은 이시하라 차관의 공개 사과입니다. 72시간 내에 답을 줘야 합니다. 비서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개 사과라.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20% 넘게 떨어졌고 실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자존심 챙기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요. 이시하라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압박해야 합니다. 여론을 움직이고 정치권을 움직이고 총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72시간 안에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론 계속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72시간 3일입니다. 그 안에 기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쿄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회사로 향하지 않고 한 곳으로 갔습니다. 아사히 신문 본사였죠. 경제부 데스크인 사토 기자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마치다 부사장, 무슨 일입니까? 사토 기자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협상 내용을 모두 말했습니다. 한국은 72시간 안에 이시하라 차관의 공개 사과를 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공급 재개는 없습니다. 사토 기자가 메모를 했습니다. 이건 기사화해도 됩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아사히 신문 한 면의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 72시간 내 차관 공개 사과 요구. 거부시 공급 재개 없어. 기사는 폭탄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방송들이 이 소식을 다뤘죠. 이시하라 차관 한 사람 때문에 일본 경제가 인질이 됐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차관 하나 자르면 되는 거 아닌가. 자존심 챙기다 나라 망하겠네.
빨리 사과하고 공장 돌려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긴급 질의가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이 이시아라를 추궁했습니다. 차관 72시간 시한이 내일 끝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시아라가 단상에 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먼저 공급을 중단했고 사과할 쪽은 그들입니다. 의원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지금 공장들이 멈추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매일 늘어납니다. 차관 자존심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시아라는 끝까지 버틸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치다 부사장, 내일 오전 총리님께서 직접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총리 관저에 있었습니다. 총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마치다 부사장, 한국 측 입장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공개 사과 없으면 공급 재개 없습니다. 총리가 창밖을 봤습니다. 이시아라를 설득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그 친구 성격을 제가 압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총리님께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시아라 차관을 경질하시고 새 책임자가 사과하는 겁니다. 총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5시간 남았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이 소집됐습니다. 총리 관저 대회의실이었죠. 이시아라 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뒷줄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이시아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3월 12일 기자회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술을 폄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역폭 메모리 분야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이시아라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였습니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한국 기업과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이시아라는 10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끝났다는 걸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2시간 후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 전무였습니다. 마치다 부사장님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공급을 재개하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11시 요코하마 공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사장님, 부품이 도착했습니다. 라인 재가동 준비 완료했습니다. 새벽 1시 공장 라인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도 나고야도 순차적으로 재가동됐습니다. 저는 요코하마 공장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멈췄던 기계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작업자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죠.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36시간 동안 일본이 멈췄던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일 경제협력 포럼 자리였습니다. 양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죠. 새로운 협력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공동 기술 개발, 공급망 안정화, 상호 투자 확대였습니다. 김상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마치다상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상무도요?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사실 저희도 손해였습니다. 김상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웠습니다. 오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걸요. 포럼이 끝나고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얕보지 마라. 저들은 빠르다. 아버지는 옳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36시간의 교훈 일본 제조업의 미래.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오만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겸손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만듭니다. 우리는 36시간 동안 멈췄지만 이제 다시 움직입니다. 이번엔 더 현명하게, 더 겸손하게, 더 협력적으로. 저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36시간 동안 일본은 멈춰 섰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오만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겸손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